30페이지 펴셨죠? 자, 회계 개념부터 적혀 있는데 이게 왠지 모르게 지겹지 않나요? 그죠? 회계 개념 보면 이게 전산 회계 1급에도 나오고 전산 세무 2급에도 나오고 심지어는 전산 세무 1급에도 나와요. 근데 제일 잘 맞추시는 급수는 전산 회계 1급이에요. 전산 세무 2급, 전산 세무 1급에서는 의외로 여기서 틀려요. 틀리는 게 무시하면서 생각을 안 한 거죠. 과거에 그거라고 해서 허를 많이 찔려요. 자, 그래서 우리 회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자, 우리 회계라는 건 우리 기업가의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회계죠. 그럼 그 이해관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회계 종류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회계 종류는 구분을 짓게 되는데, 그 정보 이용자가 우리 기업가의 외부 이해관계자라면, 채권자나 투자자라면 우리는 재무회계라는 걸 할 거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재무회계죠. 그럼 이건 외부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래 있는 재무회계 바로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외부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우리가 재무제표라는 걸 이제 작성을 해서 보여줄 건데, 이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은 정보가 과거지향 정보가 있어요. 과거지향 정보 위주라는 말은 재무상태표다, 이 돈은 내가 지금 돈이 얼마 있었다는 거지 얼마 있을 거야 라는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도 내가 얼마를 벌었어 라는 정보지 얼마를 벌 거야 라는 정보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재무회계에 대한 정보는 과거지향 정보들이 생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정보를 우리가 재무제표라는 걸 가지고 쓰는데, 이 재무제표가 일반 목적 보고서라고 표현을 써요. 우리가 표현할 때 일반 목적 보고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반 목적 보고서라는 말은 뭐냐면 그 누구에게든 간에 똑같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걸 일반 목적 보고서예요. 여러분이 A라는 기업에 투자하려고 재무제표 달라 그래도 주는 재무제표하고, 은행에 돈 빌리기 위해서 제출하는 재무제표하고, 어느 기업이 합병을 하려고 달라고 하는 재무제표든 어느 거든 다 똑같은 정보를 생산해서 주는 걸 일반 목적 보고서라고 해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그 누구만을 위해서 만드는 걸 특수 목적 보고서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 재무회계 그 교재 아래쪽에 보시면 원칙 적용이라고 적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회계 기준을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K-갭하고, 그리고 한국 채대 국제 회계 기준인 KIFRS하고 이렇게 우리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채대 국제 회계 기준은 얘는 상장사는 의무로 해야 되고 비상장사는 선택사항이에요. 그럼 얘는 비상장사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대학교라든지 아니면 CTA나 CPA 시험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우리 대학교도 산인대 대학교에서는 공부를 할 때 이 IFRS를 이용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 이유는 꿈과 희망을 줘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법인 중에 10%도 안 되는 비율이 5% 정도가 우리 상장사예요. 상장사라는 건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 코스피는 증권거래소에 등록해서 시장에 나온 거고, 코스닥은
증권협회에 등록해서 시장에 나온 거예요. 그럼 그 회사들은 무조건 IFRS를 써야 되는 이유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일 수도 있고 외국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기업들을 투자하려고 할 때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기업끼리 같은 회계 기준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의무화시키고 있는 거고, 그럼 그 외에 나머지 회사들은 이거 써도 되고 이거 써도 돼요. 그럼 우리나라 대다수의 90% 넘는 기업들은 비상장사들이 거의 다 이루고 있는데, 근데 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우리 한국 사람은 이걸 이 범위 안에서 이건 이렇게 해, 저건 저렇게 해라고 적혀 있으면 그게 훨씬 더 편해요. 양은 많아 보이지만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 찾아보면 다 보이는데,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쳐다보면 어떻게 하라고 안 적혀 있어요. 이 범위 안에서 이 원칙 안에서 적절하게 하래. 저도 어릴 때 공부할 때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지를 몰라서 이걸로 범위 찾고 그럼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이걸 보면서 공부한 적도 있어요. 그만큼 얘는 범위가 애매해요. 그냥 예를 들면 지금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재판하고 있죠. 걔는 분식회계인이 아니니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로 싸우는 논쟁거리가, 우리 검찰이나 이제 국가에서는 투자자들은 너네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 걔네들은 이 원칙 안에서 이렇게 하라 해서 자기들 이렇게 표현한 거지 위반한 거 아니다. 어떻게 하라고 적은 게 아니라 원칙 안에 적절히 하라 그러니까 서로 논쟁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얘는 생각보다 좀 재미가 없고 고리타분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아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우리 시험 내용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내용이고, 시험 보실 때 이론 볼 때 보면 뭐 유의사항이나 이런 게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 읽어요. 그 이론 시험의 유의사항 첫 시작할 때 위에 보면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라는 언급이 없으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다고 적혀 있어요. 한마디로 두 개 차이가 많지는 않은데 그 차이 가지고 이의제기 신청하지 말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다. 이 소리를 하고 어쩌다 간혹 우리 한 20회차 정도 그때 한번 나올까 말까요. 근데 그 나오는 거는 둘이가 차이가 없는 건데 표현만 그렇게 써서 현혹시키려고 나오는 그런 형태만 있었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일반적인 인정되는 회계 기준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지배를 받는 식으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관리회계라는 게 있죠. 이 관리회계는 뭐 흔히 말할 때 뭐 내부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준다라고 표현하는데, 내부 이용자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우리 기업의 의사결정 권한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유용한 정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직원은 내부 이용자 맞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직원은 외부 이용자도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는데 월급이 3달째 안 나와요. 회사 다녀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다녀야 돼요? 그건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때 나는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들여다봤더니 우리 회사는 원래 여름에 잘 되고 겨울에 안 되고, 여름에 잘 되고 겨울에 안 되는데 항상 매년 늘 한 2-3달 정도는 안 돼서 직원들 급여 밀렸다가 그 다음 잘 되면서 상위 한 300%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걸 보면 지금 3달 안 나왔다고 그만두기에는 미련이 남겠죠. 조금만 참으면 나에게 행복한 날이 올 수 있다는 막연한 예측 가치가 생기잖아요. 그럼 난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재무제표를 봤더니 과거 옛날부터 계속 이런 적이 없었는데 계속 하락하고 있고 지금 급여 지급이 안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더 안 좋은 일만 있으면 그냥 격리사무원으로 있는 내 입장에서는 나의 미래도 소중하죠. 그럼 이제 회사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도 내 인생이 중요하고 내가 풀려니까 그만둬야겠다 결정을 지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직원은 내부 이용자다 외부 이용자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직원들은 내부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면 내부 이용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외부 이용자의 역할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원으로는 구분을 안 해요. 그래서 관리회계는 의사결정 권한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 원가회계 공부해 보셨죠? 원가회계하고 관리회계하고 같은 건가요? 아예 다른 거예요. 근데 아예 다르다는 표현은 제가 좀 모순이 있고, 원가회계라는 건 원래 목적이 진짜 정말 본연의 원가 통제만을 위해서 그 원가를 산정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 우리 기억 안 나시겠지만 원가 회계했을 때 생각해 보면 요소별 원가 계산할 때 기말 원재료 재고에 기말 제공품 재고에 기말 제품 재고에 제품 매출 원가 이런 거 썼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 원가 회계를 가지고 우리 재무회계에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수단인 재무제표에 우리 원가 정보를 제공해 줄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그 제조업에 계신 분은 우리 스마트에이도 원가 통제, 우리 원가 회계를 해가지고 쓴 거 가지고 기말 재고 자산 당길 거예요. 그럼 원가 회계는 재무제표에도 유용한 정보도 주고, 그리고 관리 회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유용한 정보를 원가 회계에서 관리 회계로 넘겨줄 거예요. 그럼 관리 회계는 원가 회계는 얘 하나 만드는데 얼마다까지예요. 그럼 이거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사업을 할까 말까. 근데 우리 기업이 투자하면 그 돈에 대해서 언제 회수할 수 있을까, 그런 지점까지 수치화시켜서 파악하는 게 관리회계예요. 그럼 그 관리회계라는 건 이 정보를 요구하는 게 우리 회사의 의사결정 권한자겠죠. 그럼 그 사람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목적으로 하는 게 관리회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관리회계는 과거 정보를 토대로 미래지향적 정보를 생산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라 하지 말라, 우리 흔히 일상생활에 말하는 본전치기 하는 지점이 언제쯤 될 거예요? 사장님 뭐 10억을 투자하시면 얼마쯤 본전치기 할 거고, 그 다음부터 얘가 변환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우리 그 표현할 때에 손익분기점이 언제고, 그리고 공헌이익도가 몇 %고 영업 레버리지도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그럼 사장님이 이 사업을 하자마자 결정을 하겠죠.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정보는 경영자마다 원하는 스타일이 틀리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정보를 제공해 줄 거예요. 그럼 우리 이 관리에게는 그래서 일반 목적 보고서가 아닌 특수 목적 보고서, 그 사람만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나한테 제공해 달라는 의사결정 권한자에. 그리고 과거 지향 정보를 토대로 미래 지향 정보를 우리가 생산을 해낼 거라는 거예요. 이건 회계 기준이라는 건 없어요. 요즘 갈수록 효율적인 회사 운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 활동 가능 원가나 활동 원가로 해서 그 직원들의 연봉 형성까지도 해요. 그래서 미래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서 연봉 협상을 하고 그러시면은 본인에 대해서 이 기업의 활동 가능 원가가 얼마인지를 산출을 하라 그러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산출하면 마음이 엄청 안 좋아져요. 그럼 회사 엄청 열심히 다니게 돼요. 왜냐면 회사에서 회사의 매출액과 회사의 매출 원가 이걸 내가 다 통제를 하면서 오픈을 해줘요. 그러면서 나의 활동으로서 생산되는 금액의 지표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금액이 정말 생각보다 안 나오거든. 그러면 희망하는 연봉은 얼마냐까지 그것까지 같이 적어야 되니까 정말 뻔뻔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난 지금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원하는 연봉이 5천이야. 그러면 서로 같이 보고 웃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활동 가능 원가 이런 거 가지고 연봉 협상도 요즘은 해요. 왜냐면 지금 경영자들이 이제 그런 지식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보도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31페이지에 개념 체계라고 적혀 있죠. 자, 개념 체계는 회계 기준을 만들기 위한 기본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만들기 위한 근간인 개념 체계가 있고, 그리고 한국 최대 국제 회계 기준을 또 만들기 위한 회계 근간이 있어요. 그럼 이 개념 체계는 두 개가 똑같지는 않는데 전부 다 제대로 읽어본다면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표현이나 분류나 이런 것들이 좀 틀린데, 자, 이 개념 체계에서 우리 재무회계니까 아래 표 보시면 목적이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거고, 자, 우리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발생주의 회계를 가지고 써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영위할 거라는 전제하에서 우리는 이 재무회계 일반적으로 인정된 우리 지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올해까지만 사업할 거다. 그런 회사는 청산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회사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장부를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지금 내년이 없고 올해 끝나는 건데 12월 말일에 외상 매출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이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자, 회계 질적 특성이라는 건 우리가 회계 정보를 생산할 때에 이 정보 재무제표나 이런 정보는 이러이러한 성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장부에 단순하게 기록을 해서 만들어지는 이 정보에는 우리 이러이러한 성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격이 만약에 유지가 되지 않으면 이건 망가진 재무제표로서 외부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이해 가능성이라는 게 있고, 다음 목적 적합성, 그리고 신뢰성, 그리고 비교 가능성. 자, 이렇게 같이 먼저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자, 여러분이 재무제표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 재무제표 가지고 이제 제가 투자하려고 봤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는 거야. 그럼 제가 투자할 의향이 있을까요? 없겠죠.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생산한 게 외부 이용자인 투자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겠다고 해놓고서 제가 도대체 그래서 이 회사의 실적이 얼마라고 뭐가 얼마인지를 전혀 모르겠는 거야. 그렇다면 이거는 망가진 재무제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까지 다 알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필요로 한 사람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생산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목적 적합성. 우리가 투자하려는 사람, 돈 빌려주려는 사람, 혹은 이 회사에 입사하려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에게 유용한 그 목적에 맞는 정보를 안에 담고 있어서 생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만든 정보에 대한 신뢰성, 신뢰도가 있어야 되지. 재무제표 실컷 보고 나서 얘가 이만큼 벌었대. 근데 에이 못 믿겠어. 그럼 그 재무제표는 쓸모없는 재무제표야. 그건 소설인 거지.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고 비교 가능해야 돼요.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는 건 우리 기관별 비교에 대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기업 간의 비교의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그 결산 재무제표들 봤을 때 단기계 좌측에 있고, 그리고 정기계 우측에 항상 있는 거 본 기억나시나요? 우리 결산 이제 재무제표들 열어보면 그렇게 두 개가 같이 보이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서 은행에 대출 받으려고 대차 대조표 달라 그래도 두 개씩 같이 나와 있을 거예요. 손익계산서도. 그 이유가 자, 올해 우리 회사가 10억을 벌었다고 했을 때 그냥 올해 10억 번 것만 가지고 봤을 때 외부 이용자들이 그 인식했을 때 이게 경영 성과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10억이라는 기준은 기업의 규모나 아니면 사업의 형태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전기하고 두 개를 최소 이상 비교를 해주면 전기에 1억 벌었는데 올해 10억 벌었으면 잘 번 거고, 전기에 100억 벌었는데 올해 10억 벌었으면 못 번 거잖아요. 그렇게 최소 두 개 이상의 재무제표를 비교할 수 있도록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 이용자들이 훨씬 더 유용한 정보로 인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기업 간의 비교에서도 지금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데 A, B, C 기업 중에 한 군데를 투자할 거예요. 그럼 우리 A 기업, B 기업, C 기업이 같은 회계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어야지 그냥 나의 기준을 가지고 찾을 수 있을 건데, 서로 다 다른 회계 기준이라면 나는 이 기업들을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는 그것 때문에 상장사들은 IFRS로 KIFRS로 하라고 정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자, 얘네들이 전부 다 우리 들어가 있어야지 회계가 당연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이 두 개를 주요 질적 특성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주요 지적 특성에는 하부 속성이 있는데 목적 적합성은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이 있고 신뢰성은 검증 가능성,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이렇게 우리 분류를 나누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이 저자가 그 IFRS하고 그 K갭하고 두 개가 헷갈렸어요. 그래가지고 두 개를 좀 섞어서 표현했는데 왜냐하면 K갭에서는 지적 특성이 지금하고 틀려요. 그 IFRS에서는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으로 해서 우리 봉환적 특성 나누고 해서 나가는데 그 표현들하고 지금 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험용으로 공부하실 때는 지금 제가 쓰는 용어를 가지고 좀 기억을 하셔야 이 글자가 지문에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이 주요 지적 특성이라고 표현한 건 지금 저하고는 뭐 31페이지 보고 있는데 다음에 여러분 복습하실 때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글로 구구절절히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실 거니까. 그럼 우리가 목적 적합성이라는 건 우리 외부 이용자가 이 정보를 봤을 때에 우리 기업의 지금 경영 성과가 예를 들면 이번에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런 걸 예측을 할 수 있는 정보치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투자할 거잖아요. 그리고 피드백 가치, 이건 우리 한국말로 확인적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글을 보면서 알았어요. 그럼 이 피드백 가치라는 건 지금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측했을 때 그럼 지금 이 시점이야 라고 내가 그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적시성, 지금 내가 투자할 건데 재무제표 좀 주세요 그랬더니 작년 거 주거나 재작년 거 줘요. 그러면 난 투자하려는 저한테는 적시성이 결여되게 되겠죠. 투자하려면 그때그때 맞춰서 최대한 빠르게 우리 새로운 정보를, 최근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가장 목적 적합성이 맞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반면에 신뢰성 측면에서 보면 자, 검증 가능성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한 정보를 우리 외부 이용자가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검증은 정확하게 딱 그 금액이 나오도록 검증해야 된다가 아니라 유사한 정보치까지는 우리가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런 시험에 지문으로 길게 글로 나와 있던 거 제가 다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검증 가능성이라는 게 정확한 측정값이 일치해야 된다가 아니라 유사한 측정치까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예를 들어서 제가 1년에 1조를 벌어요. 믿을 수 있나요? 개똥 같은 소리죠. 참 제가 1년에 1조만 벌 수 있다면 좋겠지만 누가 봐도 검증 불가능이죠. 그죠? 근데 제가 1년에 1,000만 원 벌어요.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대충 계산해 봐도 제 1,000만 원 정도 벌겠네. 정확하게 딱 1,000만 원 안 나오지만 믿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그런 게 검증 가능성인 거지. 계산해서 제가 얼마 번다는데 딱 그 금액이 나와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표현의 충실성. 우리 회사의 기업에 일어나는 모든 거래는 전부 다 작성을 하는 거지.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막 부각시키려고 더 쓰고 불리하다고 이걸 축소시키고 그런 행동을 하면 우리는 신뢰성이 하락하게 될 거예요. 또 중립적인 입장에서 우리 회계 기준에 맞춰 가지고 그 회계 기준을 요구하는 걸 전부 다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네들을 전부 다 우리가 부합을 해야지 좋을 건데 문제는 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얘 둘이는 서로 상충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 상충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목적 적합성을 높이자니 신뢰성이 하락하고 신뢰성을 높이려고 하니 목적 적합성이 하락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외부 이용자한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 두 개를 높여서 제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한 개라도
유용하지 않게 받아거치게 되면 그 재무제표는 망가진 재무제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높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